오늘은 전편에서 리뷰했던 상하이 전투와 영하 800의 내용 중에서 우승 상륙작전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상하이 사변이 시작된 지 10일째인 1937년 8월 23일 구 집단군 사령관 짱쯔중이 지휘하는 중국군은 상하이 시가지의 일본 조기지를 포위 공격함으로써 일본 해군 육전대와 일제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하이 북동쪽 우승 앞바다에 일본군 대함대가 나타났죠. 마스이현의 육군대장이 지휘하는 상하이 파견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마스이현에 당시 그는 이미 예비역이었지만 상하이 전투가 발발하자 군무에 다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본군 내에서 몇 안 되는 중국 통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중국에 파견됐을 때 구미열강의 침략에 맞선다는 소위 아시아주의를 표방한 아라오스의 영향을 받아 수논, 장제스 등 중국 지도자와 친교를 맺고 훗날 일본 총리 타나카 기이치와 장제스 간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중일 제휴를 위해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칭타칭 중국 전문가라던 그가 이때 와선 중국에 대한 몰이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한물간 군인으로 정보 업무에 소홀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일본군 내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인명 경지사상에 경도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상하이 전투의 첫 관문 우승과 천사전 상륙작전에서 엄청난 삽질을 저지르고만 합니다. 러일 전쟁에도 참전했던 유서 깊은 일본 육군 최정예 사단 2개를 별다른 준비 없이 무작정 상륙시켜 버린 것이죠. 당시 그는 제3사단을 상하이 북쪽 20km 지점에 우승만 해 제11사단을 우승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천사전에 각각 상륙시켰는데 일본 최고의 중국통이라 불리던 마스이 이완에는 이곳이야말로 상륙작전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상륙작전의 기본 교리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당시 일대가 제1차 상하이 사변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어떠한 방어시설도 설치하지 못하는 비무장지대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에서 파견된 군사고문관 헤르만 폰 팔케나우전의 제안에 따라 이미 1935년 말부터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든 다수의 크리크와 벙커가 촘촘히 구축돼 있었고 그렇게 구축된 각 벙커와 크리크에는 다량의 야포와 기관총이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뻘로 이루어진 방어선 전방은 지뢰박과 철조망으로 뒤덮여 있었죠. 더구나 이곳은 장제스가 총리하던 작전참모 챈청이 각하, 우승은 1932년 사변 당시 우회 상륙을 허용했다가 크게 패했던 곳입니다. 이것에 주력을 투입시켜 방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라는 건의에 따라 제19군 전체를 투입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본군 상륙을 저지시켜라. 라는 장제스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이면 이미 상하이에 투입된 중국군은 19개 사단, 6개 독립여단 등의 투입이 완료돼 총 병력이 20만이 넘던 상황이었죠. 이렇듯 당시 우승해변은 장제스의 특명을 받은 천청의 18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을 얕잡아본 일본군은 상륙 지점에 대한 어떠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고 무작정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견부대의 지원을 위한 후속 부대의 증원이나 지속적인 전투에 필요한 병참 준비나 아예 입안조차 하지 않았죠. 심지어 탄약마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명심의 눈이 먼 마스이연과 그의 참모들, 그들은 화북 전선에서처럼 일단 병력을 보내면 무적 일본군의 기세에 눌린 중국군이 모두 도주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외치는 도축했기라는 명령 한마디면 손쉽게 중국군을 쫓아낼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생각이 턱도 없는 발상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무식하고 오만한 자들이 만든 대참국이라는 제목의 호러물을 상영하는 극자의 문을 여는 꼴이 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듯 공명심에 눈이 멀어 무턱대고 만세돌격을 시키는 것이 일본군의 전통이었을까요? 이런 적폐는 결국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과달카날 전투 당시 무식하게 적진에 돌입한 이치기 지대에게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어쨌든 상륙제 일진에 투입된 제3사단 병사들은 우승의 해안을 향해 한 사람당 겨우 200발의 탄약만을 지급받고 간헐적인 한포석의 지원을 받으며 나무로 만든 조접하기 일데 없는 상용 주정을 타고 용감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그들이 상륙한 지점의 대부분은 모래사장이 아니라 진창가도 같은 뻘밭이었죠.
설상가상 남은 지적은 거친 암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상륙 지점으로는 최악 중의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일본군이 돌격해야 하는 루트에는 온갖 철제 장애물과 지뢰, 기관총이 배치된 토치가 수없이 늘어서 있었죠. 그야말로 대학살이 펼쳐지기에 딱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군이 사거리에 들어오자 중국군의 화기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름답던 우승해안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곧 일본군의 피로 붉게 물들어버렸죠. 그러나 일본군은 손바닥만한 교두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탄약마저 떨어지고만 합니다. 그러자 탄약을 보호받을 길이 없었던 병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십자포화가 떨어질 때 반드시 행해야 할 상계하라 라는 기본적인 전술 행동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 밀집 대응으로 총검을 들고 돌격하다 중국군의 기관총이 모두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해안가. 그곳에는 무수한 시체와 배가 터져 내장이 쏟아지고 팔다리가 끊어진 부상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어느 일본군 병사는 그때의 참혹한 광경에 대해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눈에 들어온 우승의 해안 절벽 아래 펼쳐진 풍경은 마치 지옥도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지옥도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안 절벽 아래 한쪽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체가 쌓여 있었는데 이는 수천 명 병사들의 시체가 마치 시장통에 쌓인 참치들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 그 구역질이 나올 만큼 역한 썩은 냄새는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열흘 전 같이 상륙했던 나고야의 건아들이라 자부하던 3, 4단 병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이곳에 중국군 대부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상륙하자마자 중국군에 의해 차례차례 도살당할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여운 나이 전우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승 상륙을 담당했던 일본군 제3사단은 상륙 첫날 오전까지 중국군 진지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후 내륙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니한 생각이었는지 금방 드러났던 것입니다. 진격은커녕 중국군의 기관 총세례에 모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중국군의 역공을 우려한 제3사단장 후지타 지인 중장이 간신히 확보한 해안의 교두보를 포기하고 함선으로 후퇴할지를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한포 사격과 항공어모를 받으며 백병전 끝에 8월 31일 가까스로 우승의 포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륙작전 개시 17일이나 지난 때였고 해안가에서 고작 3km를 전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전진 속도는 하루 평균 300m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전에 상륙한 제11사단 역시 상륙 6일째 겨우 5km를 전진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11사단 제12보병연대는 10일 만에 병력이 3,400명에서 900명으로 줄어들었고 제44보병연대는 수차례의 육탄 돌격에도 도저히 방어선을 뚫을 수 없게 되자 결사대를 조직, 자살 공격으로 거의 한 달 만에 뢰덴전 남쪽까지 간신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질 뢰덴전 전투는 더 고달픈 전투였죠. 뢰덴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벌즈 전투의 격전지 바스토니처럼 상하이 교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상하이와 내륙을 연결한 도로의 교차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일본군은 중포와 한포 사격, 항공기의 폭격,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독가스까지 사용한 후인 9월 28일에야 간신히 뢰덴전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륙 후 뢰덴전을 점령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상하이 파견군이 행한 전투는 일본군에 있어 전사 15,000명, 부상 44,000명에 달했던 러일 전쟁의 류순 전투 이래 최악의 전투였던 것이죠. 그러나 중국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상자 수가 수비대 병력의 50%가 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중일 양군 모두 이 전투를 일컬어 피와 인육의 분쇄기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군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잔전병력을 재편성, 질서정연하게 다음 방어선까지 철수해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했기 때문이었죠.
일본군 입장에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일 전쟁입니다. 어쨌든 메이지 유신 이래 벌어진 모든 전쟁의 참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던 제3사단과 제11사단, 이 두 사단은 일본 육군의 최정예로서 전원 젊은 현역병으로 구성된 데다 상륙전 훈련도 받은 그야말로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상륙 후 일주일 만에 사상자는 4,000명에 달했고 한 달 후에는 제3사단이 전사 1,080명과 부상 3,589명, 제11사단이 전사 1,560명과 부상 3,980명을 내며 전체 병력 3만 명 중 무려 3분의 1이 녹아버렸던 것이죠. 이는 앞서 언급했듯 전공에만 눈이 멀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무모한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치밀하게 조성된 방어선에 무식한 돌격만을 되풀이시킨 마스이 연회와 그의 참모들의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멸에 가까운 일본군의 출혈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방어선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끈질겼습니다. 당시 주요 전장을 지철한 군사고문관 팔켄하우저는 장게스에게 비록 적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적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계사단 3만 명으로 2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마스이는 본국의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일본군 수뇌부는 멘붕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러일 전쟁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결국 일본 대본령은 1937년 9월 7일 3개 사단의 추가 증파를 결정합니다.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도 중국군을 만만하게 보고 무모한 공격을 시작했다가 결국 3번에 걸쳐 병력을 증파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때의 실수를 똑같이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군의 뜨악하기 이를 데 없는 축자 투입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에서 딱 한 달이 빈 1942년 8월 7일 솔로몬 군도의 작은 섬 과달카날에서 이 한심한 짓거리를 또다시 반복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근대화하려는 장제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7년의 중국군은 아직 일본군에 비해 전투력과 장비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작군으로 치부되던 군벌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병사들은 군복은 차치하고 전투화조차 없어서 헝겊으로 만든 조각하기 짝이 없는 신발을 신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집신을 직접 만들어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전쟁터에서 각종 장애물에 발을 찔려 폐혈증으로 죽는 것은 다반사였죠. 심지어 파편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철모조차 쓰고 있지 않아 기회만 되면 죽은 일본군의 철모를 뺏어 쓰고 자랑스러워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군복이 없다 보니 역시 일본군 포로나 죽은 일본군의 군복을 벗겨 입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보니 피와 구분이 안 돼 서로를 쏴 죽이는 오인사격도 잦았습니다. 군장비의 기본 중의 기본인 군복이 이 지경이었으니 개인 확인은 어떻겠습니까? 이 역시 일본군의 것을 노획해 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당시 중국군 입장에서 여러 나라, 여러 제조사의 총기와 탄약을 무작위로 공급받다 보니 규격이 서로 다른 총기와 탄약이 호환이 잘 될 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국군 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든 척척 들어맞는 규격화된 일본군 총기들과 탄약이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총기를 빼앗아 쓴 것이 중국군에서는 유행이 됐죠. 그러면 총기 이외의 장비는 어땠을까요? 당시 중국군은 급박한 전투 상황 시에도 나팔이나 뿔삐리로 통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대적 통신 장비가 전보다시피 했기 때문이었죠. 몇 대 없었던 무선 통신 장비는 그나마 상급 사령부끼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신뢰성이 떨어져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유선통신 역시 통신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중국군은 이동수단 역시 심각할 정도로 낙후돼 있었습니다. 소수의 정예사단은 그나마 구닥다리 트럭 정도는 장비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대는 노새와 몽골 조랑말, 딱딱한 나무밖으로 된 소달구지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참 조직과 그것을 음모하는 수송 매뉴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병사들이 굶는 일은 일상이었죠. 먹는 것이 이 정도였으니 충분한 탄약 보급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봉급이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던 장교들은 사병들을 착폭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사기 저하는 적폐의 상징, 군벌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937년의 여름, 전편에서 리뷰했듯 상하이 전투에서 보여준 중국군의 분투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상하이 전투의 기원에 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 전투의 기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들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상하이 전투의 기원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유력했던 설은 중국 북부 지역에서의 계속된 패전으로 궁지에 몰린 장제스가 전선을 상하이 쪽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일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설은 독일에서 파견된 장제스의 군사고문관 팔켄하우젠이 장제스에게 소모전 전술을 조언함으로써 상하이 전선을 열리게 만들어 일본을 새로운 전쟁 국면으로 끌어들이려는 독일의 책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켄하우젠은 일본군은 베이핑, 텐진을 점령한 이후 베이핑과 우한을 연결하는 평안철도를 따라 정저우, 진안, 쉬저우로 진출하여 정면에서 중국군 이주력을 경멸하려 하거나 중국군의 왼쪽 측면, 즉 서북 방향으로 침투하여 중국군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또한 절대적 해상권을 이용하여 교주만, 해주 등에 상륙해서 항하 부간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의 오른쪽 측면을 위협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중국에서 17개 상비사단과 17개 예비사단 포함 총 34개 사단을 축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며 그 병력은 대략 6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군은 즉각적으로 상하이 전선을 열어 화북을 전방위에서 압박하려는 일본군의 공세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소련, 미국, 영국 등 서구 세력의 핵 공군력 때문에 중국 연안에 배치된 제3함대를 제외하고는 본토의 주력 함대를 중국 해안으로 투입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해군력 투사가 제한될 상하이 전선은 결코 중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만약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하면 당시 상하이에 조개를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동맹 라인이 일본과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독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꿀 빠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물론 상하이 전선 확대라는 팔켄하우젠의 전략은 순수한 군인으로서의 그의 식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그 이면에는 배타적이기 짝이 없는 본국의 훈령 또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일본과 독일은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는 모토 아래 1936년 동맹과 다름이 없는 방공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말뿐인 동맹이라 참으로 흉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연 동맹이라는 가치를 상호 이타적인 결의에 행해지는 신성한 약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장제스도 위험한, 아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켄하우젠의 조언을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 팔켄하우젠의 조언을 받아들여 상하이로 전선을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하면 상하이의 조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는 분명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도 우리와 연합해 일본과 전쟁에 돌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들의 힘을 빌려 일본과 전쟁 종식을 위한 강화조약 정도는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독일과 의도는 비슷했으나 서로의 바람이 너무나도 다른 동상이몽으로 말이죠.
그런데 상하이 전투의 기원에는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바로 소련 개입설이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하이 전투의 또 다른 기원, 소련 개입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소련은 일본이 화베이를 침공하자 일본의 팽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광역과 마주하는 곳에서 몽강국이라는 괴력까지 세우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소련은 중국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것은 물론 전투기와 전차, 대포, 기관총, 차량 등의 군사원조까지 하게 됩니다. 원조의 대가에 대해선 독일의 경우처럼 현금 대신 원자재로 상환하기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본의 중국 침략이 거슬려서이기도 했겠지만 그간 중국의 군 현대화에 거부감을 보이던 소련이 왜 이리도 전격적으로 대중국 군사 지원을 결정한 것일까요? 그 답은 소련의 상하이 전투 개입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설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기존의 설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듯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북부에서의 일본군 선전에 크게 놀란 스탈린은 전선을 남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일본군의 전력을 소련의 동쪽 국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싶었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소련의 만주 침공 시 일본군의 저항을 이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에 의해 사주됐다는 상하이 전투 기원설의 이유입니다. 어쨌든 스탈린은 이런 전선 확대 공작의 검토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난의 마오쩌둥에게 이 계획을 타진합니다. 그러자 마오쩌둥 역시 이 계획이야말로 우리의 근거지인 예난을 압박하는 일본군을 떨쳐낼 수 있는 묘수 중의 묘수이다 라며 기꺼이 동의했죠. 이에 계획의 진행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코민테린의 스파이라 추정되는 상하이 방위 사령관이자 제9군 사령관 짱추중을 이 계획의 진행자로 낙점합니다. 그리고는 곧 그에게 상하이로의 전선 확대 공작을 지시하죠. 아, 그렇군요. 이때부터는 단순히 소련의 개입설이 아니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합작설로 불러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엔 이 음모의 중앙에 서게 될 행동책, 대일전쟁의 영유라 칭해지던 짱추중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짱추중, 그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그는 군벌내전 당시까지만 해도 장제스의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제스와 함께 북벌에도 참여했고, 민족주의자들이 난징의 새로운 공화정부를 수립하자 1929년 중앙군사학교 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1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자 제5군단을 이끌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상하이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인 1937년에는 제9군 사령관으로서 상하이 방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좌익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1930년대 초부터 상하이의 공산당원들과 외국인 소유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을 주도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일전쟁이 끝나고 국공내전이 시작되자 그는 가면을 벗고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추종자를 자청하며 자신의 옛 동료였던 민족주의자들의 숙청을 진두지휘,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죠. 이번엔 공산주의자로서의 출세를 위해서 말입니다. 대만으로 쫓겨간 장제스는 이 소식을 듣고 그저 환장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장추중은 이후 승승장구 공산당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1954년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1965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그야말로 권력자로서 정점을 찍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역시 문화혁명 때 몰락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마오쩌둥 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는 마오쩌둥의 선처로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1969년 사망할 때까지 국가원로 대우를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장추중은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단 장제스를 꼬드겨 해군 육전대 3,000명이 주둔한 상하이의 일본 조기지를 선제 공격하자고 주장하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화북전선에 정신이 팔려있던 장제스는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라 라며 그의 권위를 일축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만약 중국군의 선제 공격 이후 일본군이 전격적으로 상하이를 공격하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저에는 상하이는 난징에서 29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화북과 화중을 가르는 양쯔강 어기와도 가까웠어. 만약 중국군이 상하이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일본군이 수도인 난징과 중국 내륙 중심부로 거침없이 진군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점부터 장제스는 앞서 언급했던 상하이로의 전선 확대라는 팔켄하우저의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카드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제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책임을 받기 시작한 장쩌중은 무단으로 공작을 시작합니다. 8월 9일 신복들을 상하이 군 비행장으로 보내 일부러 해군 육전대 중위와 병사 한 명을 유인 사살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각본대로 중국군 위병으로 위장시킨 중국인 사형수를 사살, 마치 일본군이 중국군 위병을 사살한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하이에 일본 조계제 군대를 접근시킴으로써 전쟁 분위기를 돋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일본은 서구 열강의 조계가 위치한 상하이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조계지 경비를 담당하던 해군 육전대를 증원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일본은 자국의 군인이 살해되고 자신의 상하이 조계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왜 즉각적으로 상하이 침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의 전쟁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이 시리즈 전 기간에 걸쳐 수도 없이 언급했고 또 앞으로도 언급해야 할 육군과 해군의 대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20년대 일본군에는 소련을 주적구로 삼자는 육군의 북진론과 영국과 미국을 가상적구로 삼자는 해군의 남진론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23년 수정된 제국 국방 방침에서 육군의 전략인 북진론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일 전쟁 당시 제3함대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기요시를 비롯한 해군의 강경파들이 육군의 독주에 우려를 표하며 제국 국방 방침의 재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해군의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선전을 이어나가는 육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일본의 모든 인프라를 육군이 독식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헤게모니가 육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군 입장에서는 이로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있던 미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갖추기가 유연해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반면 육군은 말로만 승승장구였을 뿐 이때부터 이미 드넓은 중국을 통제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육군은 열화사변 이후 짜르성을 침공, 내몽골을 접수함으로써 만주국에 이어 두 번째 개력국이 될 몽강 자치정부, 이른바 몽강국 설립에 여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육군 입장에서 중국 중동부로의 전선 확대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육군이 제1의 가상적구로 삼고 있던 소련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은 육군의 참모본부와 해군의 군령부 사이의 대립으로 우양우, 좌양자도 제대로 못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상하이는 각국의 이해관계 또는 각 권력 집단의 욕망이 꿈틀거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그야말로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던 8월 10일 마침내 일본 대본영은 상하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쟁 기계가 되어버린 일본 군부의 조악한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나버린 것이죠. 광신적일 정도로 전쟁에 집착하는 군부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절충 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전쟁이라는 교집합은 정치적인 상관관계와 맞물린 거대한 카르텔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마침내 1937년 8월 13일 오전 9시 15분 일본 해군은 상하이 앞바다에 정기시키고 있던 함정을 총동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상하이의 중국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선전포고 따위는 쌈 싸먹고 시작한 전쟁, 이제 와서 일본군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가릴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포 사격은 전혀 전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목적물이든 민간인 구역이든 가리지 않고 포격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당연지사였죠. 그러자 다음날 아침 장쩌중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주의하는 제9군 예하 2개 사단을 동원 일본 조계지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중일전쟁의 하이라이트 상하이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듯 각국의 장난질로 시작된 상하이 전투,
그러나 이 전투에서 뜨거운 맛을 본 일본군은 몇 달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려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하이 전투 중에서도 참혹한 전투로 악명을 떨쳤던 로덴전 전투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승과 천사전 상륙작전, 로덴전 전투에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린 일본군은 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국의 병력 증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능한 지휘관의 무모한 작전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한 일본 대본영은 어쩔 수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부대 리스트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이미 제한사항이 설정돼 있었죠. 한창 진행 중인 화북전선과 수호론의 침공에 대비해 만주에 주둔시키고 있던 병력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식 책으로 타이완에서 연대급 부대인 시게우지 지대를 먼저 차출하고 이후 본토에서 제9사단, 제13사단, 제101사단, 제5 포병여단 등 3개 보병사단과 1개 포병여단을 차출합니다. 이 중 제13사단과 제101사단은 급조된 이른바 특설사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특설사단이지 이런 종류의 부대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예비군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으로 구성된 부대였죠.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1925년 우카키 군축으로 해산시켰던 사단과 사단번호 100번대의 특설사단들을 급거 신규 편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특설사단은 편제상으로는 상설사단과 동등했지만 대부분 보충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데다 인원, 훈련 수준, 장비면에서 정규 갑종사단에 비해 그 전투력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특설사단의 병사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들로 제대한 지 근 10년 만에 느닷없이 재소집 영장을 받고 무작정 전쟁터로 끌려나온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투 의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죠. 그리고 이런 실태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제대한 지 오래된 사병들에 비해 나이도 훨씬 많은 예비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무기와 장비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이들이 지급받은 철모는 녹슨 구형 철모였으며 개인화기는 러일 전쟁 때나 쓰던 무라타 계열 소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찌르자 붉은 군대,
타도하자 공산주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만주에서 강력한 소련군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말하지만 당시 일본은 전투력이 충실한 정예 사단들을 감히 빼낼 수는 없었고 다른 곳에서 차출할 수 있는 병력 자원 역시 없었기 때문에 이렇듯 오합지졸들의 도움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때부터 일본은 그동안 금기시했던 일을 단행하죠.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중국 전선, 태평양 전선, 버마 전선 등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민족의 비극, 그들은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외놈들의 총알바지가 되어 비참하게 쓰러져 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쪼개질 일이죠.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이렇게 비참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친일 앞잡이들은 역사 왜곡은 물론 벌레만도 못한 자신들을 위해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며 날뛰고 있고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깃발을 들은 베르나들은 독립투사들을 능욕하며 설쳐대고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잠을 설칩니다. 어쨌든 제13사단과 제101사단 등 이른바 급조된 특설사단들은 9월 18일 천사전의 상륙, 만신창이가 된 제11사단과 합류하여 전표에서 말했던 피와 인육의 분쇄기, 바로 피와 살이 녹아내렸다던 처절한 격전지 르덴전 공략전의 또 다른 총알바지로 배치됩니다. 한편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마스 유연회는 르덴전 점령 이후 상하이 방어의 핵심인 다창청 공략을 제2차 목표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점령한다면 상하이에서 중국군에게 포위된 일본 육전대의 포위망을 풀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창전 점령 후 주력을 수저우강까지 남하시켜 상하이 육전대와 연결할 수 있다면 상하이 조개 방면의 중국군을 완전히 경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1937년 10월 8일 마침내 마스위원회는 우측으로부터 제9사단, 제3사단, 제101사단을 차례로 배치하고 제13사단을 예비대로 하여 다창전 공략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력 지원을 해줘야 할 제5포병여단은 이미 포탄이 바닥나 있었죠.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마스의 전술.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 일본군은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군대답게 포병의 지원 없이 보병을 쓸어넣는 총검 돌격만으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르덴전에서 다창전에 이르는 공간에는 이미 수백 개에 달하는 콘크리트 토치카들이 줄줄이 배치돼 있었고 이 토치카들의 전면은 작게는 5m, 크게는 200m에 달했습니다. 거기에다 야포와 기관총자도 다수 배치돼 있었죠. 더구나 독일 기술자들에 의해 설계된 각각의 토치카들은 서로 사각이 없도록 매우 교묘하게 설치돼 있었기에 일본군의 죽음을 무릅쓴 돌격으로 그중 하나를 격파하거나 점령하더라도 주변의 토치카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막에 또다시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토치카들을 잇는 크리크는 유사시 다음 방어소로의 철수 또한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만약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병력을 재정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르다 보니 일본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공과 제공권, 기갑전력에서 일본군이 워낙 우세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병사들은 함포사격과 항공지원, 전차의 도움을 받아 토치카를 하나씩 체납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장제스 역시 일본군의 병력이 대거 증강돼 1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화북전선을 제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상하이로 집결시키려고 명령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는 히틀러의 미친 작전 개입에 대한 모범 선례가 되고 말죠. 어쨌든 장제스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명령으로 화중과 화남의 병력이 열차편으로 끊임없이 수송되기 시작했고 매일 한두 개의 사단이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월 말에 이르게 되자 7개 집단군 80억 사단, 8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좁아터진 상하이 도심 진입로에 집결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략 예비군이었던 제6사단, 제36사단, 제87사단, 제88사단 등 4개의 최종의 독일식 사단을 비롯한 30만의 중앙군까지 포함됐습니다. 전체 중군 병력의 3분의 1이 상하이에 집결한 것이죠. 장제스는 이 전투에 모든 것을 올인한 말 그대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전투 초기 일본군이 저지른 삽질과 마찬가지로 장제스의 이런 도박 같은 작전 역시 뻘짓일 뿐이었습니다. 전투 개시 전 일본군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성급한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듯 중국군 역시 아무런 전술적 대책 없이 그저 족수만 밀렸기 때문이죠. 원래 중국군 방어계의 기본은 팔켄슈탄이 입안했던 이 전쟁의 핵심은 단계적인 종신 방어를 통한
장기전과 소모전의 수행이다. 라는 것이었음에도 장제스는 상하이 방어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주력 부대를 무계획적으로 몽땅 밀어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 끝에 먼저 상하이 도착한 성교 부대는 후속 부대가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휴식도 없이, 아니 별다른 작전 계획도 없이 바로 전선에 투입돼 버렸고, 이런 식으로 좁아터진 상하이 도심에 많은 병력을 밀어넣다 보니 지휘와 통신, 병참 문제로 인해 전투 효율은 극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무기와 탄약의 부족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심지어 이같이 밀집돼 있던 중국군은 일본 해군에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전함의 한 포석의 한 방에 1개대대에 해당하는 600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이 당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결국 각 사단들은 전투에 투입된과 동시에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녹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일본군의 사상자는 2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군 사상자는 그 6배가 넘는 무려 13만 명에 달했던 것이죠. 더구나 9월까지 나름 팽팽하게 이어지던 상하이 상공에서의 공중전 역시 계속되는 소모전으로 중국 공군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난 반면 항공모함 전단이 도착하고 대만의 신규 전력까지 증원되자 제공권도 일본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우리 중국군은 일본 항공대로부터도 사륙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맥은 육상 전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양쯔강 하류에서 일본 해군의 진입을 저지하는 수세적인 전술만을 고수했을 뿐 주력 함대를 총동원해 일본 함대와 결전을 시도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본의 항모전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함대에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말입니다. 다만 중국 해군은 이 금쪽 같은 시간에 그저 기뢰를 살포하고 소수의 어뢰정으로 일본 함대를 기습하는 것으로 소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해군은 일본 해군 항모전단이 도착한 후인 9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른바 장인해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투에서 무려 400여 대에 달하는 일본 항공대의 대공습을 받고 말았고 기암 닝하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함선을 잃고 말죠. 사실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군 수뇌부는 여태껏 80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지휘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육해공 합동전술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중국군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잡다한 계팔의 군벌부대까지 섞여 있었던 관계로 장비, 군복, 지휘 등을 동일시킬 수 없었고 심지어 방어로 인해 언어조차 달랐기에 통합작전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중앙군과 지방군의 합동 도상연습, 즉 워게임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결국 같은 중국이라는 점만 빼면 도무지 같은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수십만의 연합군을 하루아침에 급조하여 지휘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제스가 주력 부대를 상하이로 집중하자 화북 전선까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군의 전력 공백을 틈탄 일본군이 치알성과 수유안성을 점령해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상하이 전투는 화북 전선의 보조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 모든 시선이 이곳에 쏠리는 바람에 상하이는 양국 군대의 결전장이 돼버렸고 어느 쪽이 이기는가에 따라 전쟁 전체의 향방이 좌우될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3일 광시군벌의 수장 리중론을 만난 장제스는 곧 모든 왜적을 황포강 속에 수장시킬 것이다. 라며 개도함으로 갈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전쟁의 주도권을 뺏겼다. 라는 현실로 점철돼 있었죠. 이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전면 철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앞서 언급했듯 새로 도착한 3개 사단을 주력으로 10월 8일 타창전 공략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중국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1차 목표인 다창전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는 어찌어찌 전진하긴 했지만 1km를 전진하는데 열흘이 걸릴 정도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10월 23일 반자의 돌격으로 다창전을 간신히 포위한 일본군은 제3사단, 제9사단, 제11사단, 제13사단의 잔여 병력으로 또다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포탄을 공급받은 제5 포병여단의 155mm 곡사포를 비롯한 중포 120문을 집결, 격렬한 포화를 쏟아 부으면서 말이죠. 또한 하늘에서는 400여 대의 항공기들까지 출격, 쉴 새 없이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자 인내시 바닥난 일본군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맙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최악의 전적으로 만들었던 무기 중 하나, 바로 독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일본군이 흘려보낸 독가스에 중국군은 패닉에 빠져버렸고 전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가스는 국제법에 의해 엄중히 금지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어찌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인간적이기 짝이 없는 살상무기를 사용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만약 이때 중국군도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일본군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별의별 무기를 다 사용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동원한 제2차 세계대전. 그런데 그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독가스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연합국이든 추축국이든 당시 모든 참전국들이 공평하게 독가스를 보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독가스까지 사용하고 이틀에 걸친 육박전까지 벌인 끝에 마침내 10월 25일 일본군은 다창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포위되어 있던 일본 해군 육전대도 이 소식을 듣자 바로 역공을 시작했죠. 10월 26일 다창전의 함락 소식을 들은 장제스는 결국 도심 외곽으로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기 전 상하이 도심 중심부에 있는 주력 부대를 일단 시내 외곽으로 철수시킨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제스는 상하이에 대한 전면적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주력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제88사단 소속 결사대가 자베이 주변의 이른바 사행 창고에 남아 방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총과 슈루탄 몇 정의 기관총만으로 나흘간 일본군을 저지한 후 11월 1일 영국 쪽으로 물러났죠. 그런데 이 나흘의 전투에서 중국군의 사상자는 50명 미만이었던 반면 일본군은 전사자만 200명이 넘었고 여러 대의 전차 장갑차가 파괴됐습니다. 이들의 분투에 대해선 상하이 전투와 영화 800편에 리뷰해놨으니 궁금하시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상하이 북정거장과 자베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11월 6일 밤 중국군과 처절한 육박전 끝에 주요 요충지였던 마추초까지도 점령합니다. 그러자 중국군은 이젠 상하이 외곽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던 10월 31일 일본군은 또다시 수저우강을 도와 공동 조기지 배후에 있는 중국군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본의 아니게 철수작전의 적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중국군 방어선을 쉽게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군 역시 좁은 지역에 도심에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드는 바람에 일본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맙니다. 이렇게 상하이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최악의 지상전, 이전에는 없었던 참혹한 시가지 전투의 원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 일컬어지듯 이 전투를 기점으로 중일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싸우는 절멸전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I'm a no good fool, and I mess around. Yeah, I'm a no good fool. I'm low down, I'm one for the night, but I ain't no good for you. You're dancing with the devil when you dance with this no good fool. (1937년 11월 5일) 새벽 일본군 제19군 예하 6사단과 18사단이 해군의 한포 사격과 육해군 항공대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항저우만의 진사나이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일본군은 우승과 천사전 때와는 달리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쉽게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일어나고 말았고 어쨌든 이렇게 상하이 전투의 제2막이 시작됐습니다.
1937년 8월 13일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일본군은 2달 만에야 겨우 상하이의 두터운 방어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주력이 몰려있는 상하이를 남쪽으로 크게 돌아 배후를 기습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록 중국군의 주 방어선에서 한참 벗어나 있긴 했지만 저항을 받지 않고 쾌속으로 진격할 수만 있다면 중국군의 퇴로를 단번에 차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일본군은 화북전선에서 제16사단을 빼내 상하이 파경군으로 배속시키고 천사전 북쪽에 있는 바이메오코우로도 진입시켰습니다. 남북으로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시켜 상하이에 집중된 중국군의 주력을 동남북 삼면에서 포위한다는 작전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러자 일본 대본영은 이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하이 파경군을 중진화 방면군으로 확대하여 화중전선의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에 졸전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하이 파병군 사령관 마스위원회를 임명, 영전시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조치였죠. 만약 당시 일본군이 정상적인 군대였다면 3개월 만에 2만 명 이상의 병사를 가려없었던 지휘관을 더 높은 자리인 방면군 사령관으로 영전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죠. 파벌과 영공서열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일본군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항저우만 북쪽 해안가에 일본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상륙을 시작한 일본군은 중국군을 위협하려 100만 일본군 항저우만 상륙이라고 쓴 커다란 에드블런까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십 대의 전차를 앞세워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군은 허를 찔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장제스는 일본군이 제1차 상하이 사변 때처럼 전장을 상하이 인근으로만 국한하리라 생각했지 남쪽으로 멀리 우회 배후를 차단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국민당군 부참모장경 군은부장이었던 바이충씨가 일단 상하이를 포기하고 병력을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 젝트라인으로 철수시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뒤 일본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입시다. 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제스는 일본군은 우리 80만 대군의 위용에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상하이 공격만으로도 벅찰 것이며 우리는 조만간 그들을 상하이 앞바다에 모두 수장시킬 것이다. 라며 그의 지구전 논리를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던가요? 장제스는 현대화된 일본군의 역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현대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정보활동, 즉 일본군 부대의 이동 정황이나 그에 연동된 일본 함대의 이동 등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단지 전쟁은 쪽수와 기세 싸움이다 라는 삼국지 놀이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항저우만을 침공한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별 대책 없이 일본군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작전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11월 8일 결국 항저우만 방면으로 급파했던 67군은 별 성과 없이 대패해버렸고 군사령원까지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화북전서에서 날라온 소식이 이런 사태에 기름을 끼얹어버렸죠. 산지성의 성도 타유안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으로 말입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화북전서의 절대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멘붕에 빠진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군의 퇴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화북전선과 상하이전선이 족쇄처럼 서로 연결돼 버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는 실로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공한 이유가 화북전선에서 중국의 수도 난징에 있는 화중까지 남하하기에는 이동거리,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취해진 이른바 플랜 B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장제스의 상하이에 대한 몰빵 전술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화북전선이 무너져버렸고 그 결과 두 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린 것이죠. 되는 놈 엎어져도 돈 바치라고 당시 일본군은 끝발이 차고 넘치는 군대였나 봅니다. 어쨌든 장제스는 일본군의 이런 남북 협공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선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프선,
지금의 난통시에서 수조시를 거쳐 자생시를 연결하는 선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군 작전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 더구나 이때 중국군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데다 그동안의 전투로 전력이 심각하게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철수 계획은 아예 세워놓지도 않고 있었죠. 아니 혹여 입안했더라도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수송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다 적에게 삼면으로 포위돼 퇴로가 완전히 차단됐다라는 소문 아닌 소문까지 퍼지게 되자 중국군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령체계가 붕괴된 중국군은 소부대 단위로 탈출해야만 했고 이런 철수는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죠. 민간인과 군인 수십만 명이 뒤섞여 정신없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일본군 폭격기가 들이닥쳤고 그들이 쏟아내는 폭탄과 기총에 사정없이 난도질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수도 태학도 아닌 그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도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11월 12일 상해는 완전히 일본의 선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전투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국군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장제스가 후퇴 결정을 신속히 내린 탓에 주력 부대의 완전한 포위, 완전한 전멸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10월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을 돌파하고자 세 번째 병력 증원을 결정. 또다시 화북전소에서 제6사단을 빼내고 본토에서 새로 창설된 제18사단, 제114사단, 야전 중포병 제6여단, 독립 3포병 제2연대, 여기에 2개 보병연대까지 예비대로 배속시켜 총 병력 8만 명에 달하는 제10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항저우 만에 상륙시켰던 것이죠. 이 사항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본영이 쥐어짜듯 만들었던 제19군 사령관의 이26 쿠데타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황도파 장교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켜 지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군부는 이미 몰락해버린 황도파 장교를 왜 증원군 사령관으로 뜬금없이 기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즈음 일본 육군 내에서는 한때 통제파의 라이벌이었던 황도파 장교들이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을 맹세합니다 라며 통제파로 규정한 일이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일본 제국의 전진을 위해선 천황 우정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 즉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황을 절대적 존엄으로 만들자라고 하던 구 황도파의 개똥 철학이 통제파가 지향하던 국가이념과 딱하고 붙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도 또는 국가 경영 이념도 아닌 그저 출세를 멈출 순 없다라는 군부의 기름진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나아가 더 높은 곳으로 출세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시키려는 그들의 화장술일 뿐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역시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논리, 즉 거창하게 포장은 됐으나 알고 보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들만을 위한 생계형 논리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일본은 또 아시아 태평양의 국가들은 모두 세계대전의 불지옥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상하이 전투 당시 중국은 어땠을까요? 일단 중국군의 상하이 전투 패배는 앞서 말했듯 팔켄하우젠과 바이충시의 상하이를 포기하고 잭테라인으로 물러나 일본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건의를 묵살하고 끝까지 무모한 공격만을 고집한 독재자 장제스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선에서 비롯된 장제스의 이런 치명적인 오류는 중일전쟁 내내 이어졌죠.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의 세처에 놀아나며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 떠드는 행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숙청해버리는 무단 통치행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바로 독재자의 개미지옥 말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 못지않은 군사 독재국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군은 항저우만 상륙으로 3개월 동안 팽팽히 유지되던 교착 상태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남쪽에서 일본군 제10군이 황푸강을 건너 북상하고 북쪽에서는 기존 상하이 파견군이 수조강을 건너 남쪽으로 쇄도하자 중국군은 전면적인, 아니 파멸적인 퇴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장장 3개월에 걸쳐 벌어진 상하이 전투. 이 전투는 단일 전투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베르댕 전투 이래 최대의 전투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도 잔인함에 있어선 스탈린그라드 전투, 물량면에 있어선 크루스크 전투 다음으로 큰 전투였습니다.
이 치열한 공방전으로 일본군은 투입 인원 10만 명 중 전사자 1만 명에 부상자 3만 명 등 적어도 4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중국군은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입 인원 80만 명의 3분의 1이 넘는 무려 27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군은 이 전투로 한 명의 군장 포함 15명의 고위 장성들까지 전사했고, 10년 전부터 알토론같이 육성했던 장교들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인적 손실을 본 중국군, 아니 국민당군은 향후 벌어진 대일 전쟁에서의 고전은 물론 세계대전 후 다시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결국 공산당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중국 육군은 소총, 야포, 차량, 장갑차 등 산더미 같은 장비들을 일본군에게 노획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전력 손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손실은 아예 괴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로써 중국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제해권과 제공권은 물론 지상의 기계화 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고달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다국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인들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다양한 언어, 문화와 관습을 공존시켰으니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조개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문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류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독특한 다국적 환경을 형성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서양식 건축 양식이 도입되면서 고층 건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조개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했죠. 여기에 서양식 옷차림과 패션, 헤어스타일 등이 도입되면서 중국 전통 의상과의 조화로운 조합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조개지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엔터테인먼트로 붐비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재즈가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댄스와 연주가 이루어졌고, 연극 무대는 중국 전통극과 서양식 연극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음악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죠. 그리고 조개지는 서양식 레스토랑과 카페가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서양 요리와 중국 요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카페 문화 역시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당시 중국에는 없던 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도 있었죠. 결국 이런 욕망의 꿈틀거림은 당시 조개지를 부유한 상류층부터 일반 시민, 외국인들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사회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고,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상하이는 조개지의 영향으로 상업활동이 번성했고, 말 그대로 중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계층 간의 갈등 또한 극심해졌죠. 빈부의 양극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나아가 국가관까지 변질시켜버렸고, 당시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던 중국에 또 다른 혼돈, 즉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하이 전투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상하이 전투는 중국과 일본 쌍방 모두 단지 화북전선을 이완시킬 목적으로 서로의 주력을 분산시키고자 기획한 이른바 화북전선의 부속 전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초반 자국군의 분전에 고무된 장제스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무계획적으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일본군 역시 화력의 중원과 병력을 증파, 우회 상륙작전까지 감행하면서 중일전쟁 최악의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선 내 살을 발라내고 적의 뼈를 자른다 라며 시작한 전투가 도리어 적의 살은 조금 발라내고 내 뼈만 자른 격이라는 전투가 돼버렸던 것이죠. 또한 일본군 입장에서도 단기간의 공격으로 장개석 정부를 무너뜨려 중국 전체를 합병시켜버리거나 지역전투의 승리, 괴뢰정부의 수립, 지역전투의 승리, 괴뢰정부의 수립이라는, 다시 말해 중국을 조각내 점령한다는 나름 효율적인 침공 계획이 근본부터 틀어져버린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전투 이후 전개된 중국과 일본의 전쟁 양상은 한쪽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전쟁, 이른바 절멸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하이 전투에서 장제스는 아군의 열세를 뻔히 알면서도 좁은 지역에 무리하게 많은 병력을 몰아넣고 화력에서 월등히 우세한 적의 전면에 병력을 축차 투입하여 성과 없이 병력만을 소모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패에서 언급했듯 전투가 벌어진 3개월 동안 일본군이 후방에서 우회 상륙, 자진들을 포위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었죠. 나아가 만약 상하이 방어 실패 시 어떻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체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역시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군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차량과 중장비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철수 과정에서만 무려 1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희생된 것은 물론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 구축된 잭트라인에 배치됐던 마지막 수비부대마저 패배라는 전염병에 옮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국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피난민과 패잔병들의 물길 속으로 휩쓸려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나름 장제스의 신속한 판단으로 일본군이 퇴로를 완전히 틀어막기 전 퇴강 명령이 내려졌기에 중국군은 전멸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후퇴 불가를 고집했더라면 아마도 중국군은 더 끔찍한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독재자 스탈린과 히틀러의 잘못된 판단, 즉 1941년 9월 독일군에게 함락당한 키예프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소련군이 스탈린의 후퇴 불가 명령에 의해 괴멸된 것이나 1943년 1월 이번엔 소련군의 역포위 작전과 히틀러의 절대 퇴각 불가라는 똥꼬집으로 추축군 100만 명 이상이 사상당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와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상하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들의 분투도 분명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부 정예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훈련도 장비도 매우 부실했지만 끈질기게 진주를 사수하면서 말 그대로 최후의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웠기 때문이죠. 만주와 화북전에서 보였던 허약함을 걷어내고 중국군은 이때부터 강인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진 군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군의 전투력으로 인해 일본군 수뇌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 대본영은 3번이나 병력을 증원해야만 했습니다. 중국군에게 상하이에서의 패배는 분명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로 인해 중국군은 장차전의 수행에 대한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항복해서 참혹하게 학살당할 바엔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싸우자라는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시 일본군이 중국군 포로를 대하는 방식은 끔찍했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신병들에게 전투 의지를 고양시킨다며 살아있는 중국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총검술 연습을 시키는 등 그야말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까요. 한편 승리하긴 했지만 일본군도 상처뿐인 영광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군의 전략적 무계획성과 졸소에 가까운 작전은 중국군이 저지른 실수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일본군은 상륙작전과 시가지 작전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일전쟁 이래 상륙전과 시가전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투 초반 상하이 조계제에 주둔하고 있었던 지금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일본 해군 육전대는 전력이 월등히 우세한 중국군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할 만큼 최고의 정예부대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미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작전을 수행한 경험까지 있었죠. 거기에다 양국의 국력과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를 생각한다면 일본군은 훨씬 더 쉽게 중국군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수뇌부는 적 해안가에 대한 상륙작전을 과소평가했고 이전 경험에서의 어떠한 경우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32년에 저질렀던 오류를 1937년에 와서도 고스란히 반복했던 것이죠. 적을 얕잡은 데다 공룡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휘관들은 충분한 정찰을 하지도 않은 채 병력을 이리저리 분산시켜 잘 방비된 중국군 진지를 무작정 공격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고, 무려 3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정면 공격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항저우만으로의 우회 상륙작전까지 시도함으로써 겨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하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실책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선 부대들은 중국군의 주력을 포위하여 이들을 섬멸하는 대신 난징으로 방향을 바꿔 먼저 난징을 점령하려는 속도 경쟁만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군의 주력이 포위망에서 벗어나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일본군이 조직적인 소탕 작전으로 상하이에서 중국군 80만 명을 포위 섬멸시켰더라면 아마도 중인전쟁은 난징까지 가지 않고 상하이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공명심에 눈이 먼 일본군 지휘관들 때문에 전국 시대부터 내려온 무조건 적의 수도만 점령하면 전쟁은 끝난다 라는 모해밴 사무라이적 습성 때문에, 아울러 민간인과 포로학살에 정신이 팔렸던 일본군의 잔인한 속성 때문에 중국군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국군이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죠. 어쨌든 일본군의 승리는 우세한 포병 전력과 제해권, 제공권의 압도적인 지배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갑 전력은 동시대의 열강국들에 비해선 형편없었죠. 일본군은 상하이 전투에서 89식 중전차 39대를 포함해 약 300여 대의 각종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기갑 장비의 화력과 방어력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건설된 중국군 진지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전투 도중 발생하는 잦은 고장 때문에 얼마 기동하지도 못하고 태반이 그 자리에 좌초해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이런 기갑 전력의 난맥은 노무난 전투에서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아니, 종전시까지 계속됩니다. 그야말로 깡통 전차의 성능과 먹통 기갑 전술의 백미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군이 상하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이 짝이 없는 독가스에 의한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 전투의 종결이란 육군이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았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해군의 한포 사격과 항공대의 폭격만으로는 최종적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상하이 전투 당시 일본군 병사들도 총검에 의지 기관총이 불을 뿜는 중국군의 진지를 향해 지뢰밭과 철조망을 뚫고 돌격을 반복하다 시체의 산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를 망각하는 일본군의 고질적인 병폐, 러일전쟁 당시 리순 전투의 참상이 30년 만에 재현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가닌노미야 고토히토 친왕이라는 자는 국제연맹이 1925년부터 사용을 엄중히 금지했음에도 다창전 전투에서부터 독가스의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중국군의 완강한 저항이나 역공에 부딪힐 때마다 이를 어김없이 사용했죠. 아니, 전쟁 내내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독가스와 더불어 악마의 부대로 알려진 731 방역급수부대에서 개발한 반인륜적이기 짝이 없는 세균 무기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00만 명, 아니 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 전체, 아니 일본인 전체가 사이코패스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사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중일 전쟁 초기 일본 육군과 내각은 전면전을 피하고 국지전만으로 전쟁 승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전투의 승리, 괴뢰국 설립, 지역 전투의 승리, 괴뢰국 설립 등으로 말이죠. 그러면 일본 육군이 이런 패턴을 유지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듯 바로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소련에 대한 트라우마는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병력을 끝도 없이 소모시켜도 무너지지 않던 러일 전쟁의 악몽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본 육군은 만주에서 병력을 빼내면서까지 전쟁을 확대시키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중국 대륙 전체를 점령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신 각 열강들, 특히
특히 소련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야금야금 중국의 주요 지역만을 합병하려 했죠. 중국의 화북지방과 황화 양쯔강 유역의 기름진 땅, 그리고 주요 도시와 공업지역, 즉 청나라 이전의 제국들의 강역 정도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장제스와 강화 저역을 맺은 후 중국의 동쪽 절반을 차지한다는 계획으로 말이죠. 물론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는 그 정도를 정복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히틀러의 독일처럼 무모한 대륙 진공 작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시대에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역시 자신의 군대를 우랄 산맥 서쪽면까지 진출시킨 후 스탈린과 강화 조약을 맺고 소위 레벤스라움, 즉 독일인만의 생활권을 건설하려는 야욕에 미쳐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신의 침략 행위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목으로 치장하고 중국을 침공했죠. 그러나 둘 다 터무니없는 개소리, 그저 신정 제국주의의 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 상관없었던, 즉 땅 따먹기에 별 관심이 없었던 일본 해군은 이런 일본 육군의 장밋빛 청사진에 도리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부의 주도권을 모두 육군에게 뺏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의 모든 기득권과 인프라를 육군에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말이죠. 군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권, 또는 법치주의라는 탈을 쓴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통치하는 나라권, 참 잘 돌아갑니다. 어쨌든 해군은 군령부에서 작정한 대진화 작전계획 내안에 의거 육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려는 목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전면전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의견은 진화작전의 승리는 전면전을 통한 중국의 중앙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적의 급소인 상하이와 난징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것이 됐습니다. 육군이 세워놨던 계획의 순서를 몇십 계단 뛰어넘는 수준으로 육군의 계획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말입니다. 이에 해군 군령부는 대진화 작전계획의 진행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육군이 5개 사단을 상하이에 상륙시킨다면 해군은 병력의 수송을 맡을 뿐만 아니라 함포 지원과 항공 지원, 육전대의 투입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육군은 보다 쉽게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고 진화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될 것이다. 라며 자신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이죠. 그러자 해군에 끌려다니는 꼴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육군은 결국 1937년 7월 29일 해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상하이와 칭타오를 다음 공략 목표로 삼는다. 라는 이른바 중진화 작전계획, 즉 상하이 침공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체면,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도발하고 성공하기 시작한 대중국전에 대한 주도권을 해군에게 뺏기긴 싫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 해군은 왜 이렇게 목을 메고 대중국 전면전을 주장했을까요? 처음엔 중과의 전쟁을 반대했던 해군이 어쩌다 이리도 강력한 대중국 주전론자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육군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대중국 전면전의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1920년대 일본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총력전이라는 전쟁 양상의 변화로 인해 소련을 주적국으로 삼자는 육군의 북진론과 영미를 가상적국으로 삼자는 해군의 남진론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국방 방침으로 육군의 전략이 채택되고 소련이 주적국으로 상정되자 하세가 기요지를 비롯한 해군의 강경파들은 모든 기득권을 육군에게 뺏긴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자 1936년 중일 전면전쟁 작전계획을 작성,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과 중국 연안 봉쇄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 실시, 국민들에게 해군의 실적을 과시하여 예산을 늘림으로써 미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를 갖추려는 의도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 진주만 공습의 계획자 야마모토 이스로크 등 해군 내 항공 전술주의자들 역시 함대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겨지던 항공모함 전력을 독립시키고 항공군비의 확충과 더불어 3차원적 전술의 개발, 이른바 항공주변론을 수면 위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해군 내 전함주병론, 즉 거항거포주의를 신봉하는 함대 결전파와 항모기동부대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전술에 열광하는
항공 주변론파들과의 대립이 시작됐던 것이죠.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군 내에서도 파벌 투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군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 따먹기 경쟁, 출세길의 확보를 위한 이전 투구일 뿐이었죠. 이렇듯 상하이 전투는, 아니 중일 전쟁은 일본 육군과 해군의 정치 투쟁인 동시에 특히 해군의 항공 주병론자들에게는 자신의 전술을 입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실험장이었던 것입니다. 상하이 전투가 일어나기 5년 전 제1차 상하이 사변이 일어날 때인 1932년 제1항공전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즈로쿠는 이때부터 융통성 없는 호술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공 공격의 실적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해왔었는데, 마침 그가 해군 차관이 됐던 1937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중일전쟁이 터진 것이죠. 결국 야마모토 이즈로쿠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간 해군 수뇌부는 해군의 첫 번째 대중국 작전에 대규모 항공작전을 승인하게 이르렀고, 이때부터 일본 해군 항공대는 육군 항공대와 더불어 상하이와 난징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헤르만 göring의 루프트와페가 자신의 권력과 집단의 영향력, 전투력의 강화를 위해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두 집단 모두 덤으로 실종 경우까지 쌓게 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일본 항공대가 쌓아올린 항공작전 커리어는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이 일궈낸 승리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때 축적된 항공 전술과 항모 기동전단 전개에 대한 노하우가 4년 후 일본 해군이 진주만 공습을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일본 해군이 항모 기동전단 전술을 익히지 못했더라면 일본은 아마도 진주만 공습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상하이 전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구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먼저 전쟁 행위 중 가장 비도덕적이며 전쟁 공포 중 가장 무서운 공포로 여겨지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 역시 시작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기억, 어디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증오의 신이 내리는 미중의 불벼락, 바로 공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이때부터 그 이름이 역사책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결국 자신들이 먼저 시작한 하늘로부터의 불벼락, 더 뜨거워진 대공습으로 절멸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하이 전투는 일본군의 사기 역시 무너뜨린 전투였습니다. 최소한 9,115명이 전사하고 부상자를 합쳐 4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기도 했지만, 빠르게는 2주, 길어야 3개월이면 중국의 항복을 받아낸다고 큰소리쳤던 일본 군이었기에 종전은 고사하고 3개월 만에 겨우 상하이 하나를 함락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전투는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전쟁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파견된 일본군의 절반 이상이 질병과 부상으로 교체된 상태였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의 군기이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더구나 닥치고 돌격으로 수많은 초급 장교가 전사하는 바람에 장교진의 부재는 그야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부대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상하이 탈출에 실패한 국민당군이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자 보호까지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도쿄의 대본영에서마저 이쯤에서 적당히 끝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올 지경이 됐죠. 이는 상하이 전투를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이 반감되버렸기에 전쟁의 대전략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대중국 전쟁 전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수개월 안에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하이에서 발이 묶인 것만으로도 속전속결을 포인트로 뒀던 일본의 대중국 전쟁 전략은 이미 퇴색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일본군은 초반에 파죽지사 같은 기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장개석이 전략적으로 선도한 충칭이나 청두로는 아예 진격할 엄두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제스와 중국 지도부의 구상대로 전쟁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제한적 소모전, 지구전으로 접어들게 됐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중지나 방면군은 히스테릭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일본군 특유의 적폐와 무능한 지휘관들의 병폐,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쟁의 공포에 억눌렸던 일본군 병사들이 그래서 생긴 울분의 원인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으로 인식해버렸고 결국 폭발해버린 것이죠. 아니 병사들 불만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던 일본군 수뇌부가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장우성까지 더해졌죠. 그러자 이 현상은 곧 가공할 정도로 끔찍한 거대한 학살을 도발시켰습니다. 1937년 12월 승리에 대한 환희와 불안감, 공포심과 증오심에 휩싸인 일본군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난징,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